아버지의 노래, 송이복. 사랑할 대상의 나무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나듯이 증오할 대상의 나무에서 증오의 열매는 맺는다. 독일어 샤덴프로이데가 남의 불행으로 인한 내 기쁨이라면 한자어 시기심은 남의 행복 때문에 생기는 나의 고통이다. 서로 다른 것 같아도 본질은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남의 불행을 바라며 즐기는 심보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위의 달콤함이 보장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학의 쓰라림만 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시기심은 뜬금없이 생기는 단순하고 공연한 심술이 아니라 남에 대한 터무니없는 미움과 모짐에서 비롯된 그늘진 마음이다. 대부분이 1971년에 태어났으니 우리는 소위 86세대가 아니다. 1980년대 말인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빈번하게 들려온 단어는 민중과 참교육이었다. 우린 이런 유의 단어가 주는 유혹의 함정 속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문학을 즐기던 고등학생들이었다. 부산의 A고등학교와 B여자고등학교는 같은 사학재단이어서 공식적인 자매 학교였다. 사실은 남녀 학생들을 가리키니까 남매 학교라고 해야 온당하다. 두 학교의 문예부는 전국 101장을 휩쓸고 다녔다. 특히 우리는 소위 황금 세대였다.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의 동급생들이 모여 합평회를 하면서 문학적 글쓰기의 능력을 신압으로 키워갔다. 지도교사가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대부분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문단에 등단했고 30년 넘게 모임을 지속해 오고 있다. 우리는 스스럼이 없었다. 어느 때부터인지 이름 대신에 별명을 불렀다. 별명의 끝자는 파로 통일했다. 내 별명은 후기 인상파다. 합평회나 술자리에 막바지에 다다르면 혼자서 세상을 고민이라도 하듯이 인상을 쓴 데서 붙여진 별명이다. 내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데는 세상의 고민을 혼자서 일삼는 성향이나 버릇과도 무관치 않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늘 깐족거리기를 잘하는 한 친구는 본래 별명이 소위 깐족파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쪽파로 바뀌었다. 이 친구와 입스름이 잦은 이는 불성파였다. 불같은 성질의 정의파란다. 문학 원론이나 시사 문제에 대해 논쟁을 할라치면 쪽파와 불성파가 서로 지지 않았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들은 주제를 놓고 주구장창으로 땄다 붙다 했다. 또 선긋기가 잘 되는 축은 나와 순정파였다. 순정파는 여성적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사실은 여자로서 예쁜 구석이 없었다. 다만 이름이 김순정일 뿐이다. 걔는 나만 보면 가지고 놀았다. 중학교 시절에 핸드볼 선수였던 걔는 키도 크고 손과 팔에 힘이 셌다. 그 우악스런 손힘으로 내 어깨를 툭툭 치고는 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면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 그러면 다들 이 익숙한 상황에 은근히 재미있어 했다. 어떤 때는 박장대소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우리는 거의 서울에서 살았다. 만나기만 하면 문학과 인생을 논하거나 결혼과 관련해 이성교제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어느 날에 순정파가 야하고 요상한 옷차림에다 짙붉은 입술 연지를 바르고 나타난 일이 있었다. 이를 본 쪽파는 깐족거렸다. 순정파, 오늘따라 왜 이리 섹스해? 오늘이 맞선 본 날이야?
순정파는 마치 이 말싸움에 결코 질 수 없다는 듯이 대거리한다. 그놈의 섹스는 어디에 있다가 이제야 겨우 나타난 거야? 순정파의 맞섬과 대듬은 웬만한 남자의 한몫을 했다. 이런 그녀는 얼마 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가선 돌아오지 않았다. 미국인 남자와 결혼해 거기서 눌러 살아가고 있다는 근황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지금은 미국에서 동화 작가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한인 사회에서 문명이 꽤 높다. 나는 붉은 입술의 순정파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아버지의 삶을 떠올린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 재학 중에 4.19를 경험했다.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사단 단위의 장병을 대상으로 한 노래자랑 대회가 있었는데 평소에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는 1등을 했다. 사단장의 배려로 사단 예하의 정훈부대에 소속되어 군인 가수로 활동했다. 신문이나 방송이 흔치 않던 시대에 강원도, 충북, 경북 북부 등의 도매를 돌아다니면서 대민, 위문 공연을 자주 했다. 이 때문에 그 시대의 군 생활은 편히 보냈다. 남서 해안의 군인 가수들이 주로 낙도를 전전하는 것과 달랐다. 군에서 만기로 제대한 아버지는 서울 변두리에 밤무대 B급 가수로 활동했다. 그래도 당시에는 희귀한 학출 가수여서 험한 세상의 가요계로부터 그다지 서름은 겪지 않았다. 주로 스탠더드 팝과 블루스, 미국 블루스를 외색화한 브루스, 트로트 등을 불렀다. 이봉조가 편곡해 현미가 불러 크게 히트한 밤안개를 영어로 부르기도 하고 우리말로 부르기도 했다. 간혹 고향인 부산의 남포동 밤무대에서 일본의 소위 브루스를 부르면 일제 때 일본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청춘의 향수에 젖어 있던 중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환호했다. 아버지는 늘 자신의 노래를 기다렸다. 천신만고의 기다림 끝에 동양의 작곡자에게 눈에 띄어 받은 노래가 그녀의 붉은 입술이었다. 아버지는 의욕을 가지고 녹음에 임했다. 내가 태어나기 3년 전인 1968년에 음반으로 나온 가요였다. 뭐랄까 외색 블루스풍의 트로트랄까? 노랫말의 1절이 이랬다. 하루 종일 그리워한 나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대와 내가 헤어진 그날 밤에 희미한 빛, 부두의 가로등이여, 다시는 보지 못할 모습이여, 또한 그대의 붉은 입술이여. 여자의 입술만 두고 볼 때 세상에 못생긴 여자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순정파는 평소에도 짙붉은 입술 연지를 자주 바르고 나다니기를 좋아했다. 남자들에게 익숙한 아름다움의 문법과 가치관을 염두에 두자면 그들의 마음엔 미인의 입술선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매양 그려져 있다. 하지만 그녀의 붉은 입술은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 아닌 게 아니라 좀 뻣뻣하다는 인상을 결코 떨칠 수가 없다. 하지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미소를 지을 것 같으면 이 모습이 미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그녀는 미추를 초월한 독특한 입술 매력을 내뿜고는 했다. 아버지의 노래는 음반으로 출시되자마자 금지곡에 딱지가 붙었다. 공안당국에서는 붉은 입술이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는데 이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이유를 달았다. 다들 윗선에 잘 보이려고 의도한 과잉 판단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아버지는 좌절했다. 만날 술로 자신의 불우함을 삭히다가 부산의 수산업자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온 할아버지의 가업을 이은 것이다. 아버지는 이때부터 좀 일찍 돌아가시기까지 수산업자로 크게 성공했다. 사업이 번성한 데는 종합상사의 제도가 도입된 시운의 덕이 있었다. 아버지는 대기업의 지원을 적잖이 받았다. 반면에 대기업은 아버지로 인해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았다. 요즘 말로 공생관계였다. 아버지의 금지곡은 노태우 선언 직후에 해금이 되어도 관심을 다시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야 트로트 붐이 새로 조성되면서 매우 뜻밖에도 최고의 중저음 남성 보컬들이 경쟁적으로 불러 인기가 급상승했다. 젊은 가수들이 부른 아버지의 노래는 유튜브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등재했다. 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노래는 50여 년 만에 되살아난 것이다. 내 나이가 27살인 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였다. 이때 중편 소설을 써 신춘문예에 투고하였더니 이듬해의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중편소설 당선자는 한 해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문은 신춘문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모임의 친구들도 다들 놀랐다. 나는 이들을 불러 술을 샀다. 2층 계단으로 오르는 고급스러운 술집이었다. 부산에 사는 이들을 제외하고 8명이 모였다. 부산의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살아온 기분이 좋으면 돈을 잘 쓰던 기분파는 나를 축하하기 위해 부산에서 일부러 상경했다. 이때 이 자리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이는 쪽파였다. 이 무렵에 그는 일간지 신문사에서 문학 담당 기자로 막 시작하고 있었다. 겨우 한 해 정도로 신문사에서 일한 그가 문단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댔다. 그는 문인이 되지 못하고 대신에 문학 담당 기자가 된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단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음을 은근히 자랑했다. 술자리의 시간이 좀 길어졌다. 거의 혼자서 떠들어대던 그가 갑자기 술에 취하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도 깐적거림은 여전했다. 그가 내뱉은 한마디 말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워 얹었다. 딴따라 생선장수 아들이 출세했네. 다들 멍한 표정이었다. 늘 유쾌하던 기분파도 기분이 꺾인 것 같았다. 불성파는 불같은 성질의 정의파답게 큰 소리를 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라고? 딴따라 생선장수 아들이 출세했다고 말하면 안 돼? 불성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 일은 아니지만 나를 대신한 분노의 몸짓이었다. 쪽파와 불성파가 나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처럼 다투고 있을 때 나는 테이블 위에 포크와 나이프가 있는 곳으로 손이 갔다. 나는 내게 속으로 말했다. 그래, 3~4번이다. 내가 한 번만 더 짓거리면 이 포크가 눈을 찌르거나 이 나이프가 입을 찢으리라. 이 순간에 내 옆에 앉아있던 순정파가 내 오른손등을 살며시 눌렀다. 그녀의 말없음이 참아라 하는 말보다 더 또렷이 말하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그녀 손의 우악스러운 힘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가볍고 부드러운 손길만이 내 증오와 적대감의 손등을 누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살아서 국가 권력의 순환을 당하시더니 돌아가서는 친구 아들한테 영혼의 모욕을 받은 셈이었다. 분위기가 험해지고 사나워졌다. 큰 싸움이 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불성파와 기분파는
쪽파에 양팔을 끼고 계단 아래로 데리고 내려갔다. 잠시 후에 올라온 기분파가 내게 말했다. 지나가던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 모임에 쪽파와 순정파는 나타나지 않았다. 쪽파는 내게 상처를 주었던 자신의 행동이 지나친 것을 깨달았는지 어쨌든 사과하는 말 한마디도 없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다. 순정파는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미국으로 떠났다. 세월은 20여 년이 흘러갔다. 아버지의 가업은 아우에게 맡기고 나는 엄마로부터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아 서울을 거점으로 생활해 왔다. 주업인 소설을 쓰기보다는 외국에 드나들고 음악을 즐기고 사교를 일삼았다. 이것저것 신경이 쓰이는 애인은 별로 없었고 대화가 되는 여자친구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나의 창작은 늘 과작이었다. 이번에 받은 문학상은 등단한 지 무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상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친구를 불러 술을 샀다. 옛날 그 자리에 술집은 그대로 있었다. 친구들도 주로 나를 포함해 모두 6사람이었다. 오랜만에 우리는 즐거웠다. 돌아가면서 노래도 불렀다. 나는 술에 취하고 기분에 취한 채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의 노래인 그녀의 붉은 입술을 부르기도 했다. 서울집에 귀가해 휴대폰을 열어보니 2개의 문자가 카톡에 들어와 있었다. 하나는 미국에서 순정파가 보낸 문자다. 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다. 순정 만화 속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무슨 사연이 그리 많은지 그녀의 글은 감성적인 장문이다. 다른 하나는 누가 이름도 없이 보낸 문자인데 내용이 간단했다. 너의 수상을 축하한다. 대단해. 50 넘은 나이에 결혼도 못한 주제꼬래. 아무리 생각해도 쪽파가 보낸 메시지임이 분명했다. 보낸 문자의 자간과 자간에는 선망과 시기심이 여전히 엇갈려 있고 뒤섞여 있는 것 같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못 견뎌 하던 얘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비로소 축하한다는 말을 하게 된 건 작은 변화라고 하겠다. 그의 축하 메시지에 어느 정도 진실이 묻어나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담겨진 엇갈림과 뒤섞임은 앞으로도 떨쳐내지 못할 것 같다. 그도 인간이니까.